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을 하면서 너무 그냥 아름답고 예쁘고, 그래서 오늘 가을하는 얼굴이 좀 이렇게 제가 남부꾸로 가지고 얼굴이 조금 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뭔가 이 진행을 좀 예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멋진 또 오늘 선생님 모셔가지고 너무 또 잘생기신, 더군다나 홍성 출신. 홍성 출신 남자들 이렇게 잘생기는지 몰라요. 원래 네. 잘생긴 사람 많아요. 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더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고요. 저희가 문학 토크 콘서트를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원래 이제 4월부터, 사실은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전에 이제 첫 번째 초대 작가님이 임정진 선생님 오셨었고, 4월 9일에,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종영 시인님 모셨었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김희정 소설가님 모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9일에는 정우영 시인님. 그래서 오늘 그 5번째 시간, 더욱더 이렇게 가을이 아주 무르익어가는 계절에 딱 어울리는 정세훈 시인님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좀 편안하게, 그리고 오늘 그 즐거운 어떤 그 가을, 좋은 가을이니까요. 좋은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이렇게 알차게 살아오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향기가 있으신, 이렇게 난초 같으시면서도 소나무 같으시고, 또 오늘 또 노동 문학과 또 우리의 또 삶의 그런 굉장히 속 깊은 이야기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선생님 그 89년에 황인용인가요? 황인용. 세상 사는 이야기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89년 12월 10일에 그래서 세상 사는 이야기에 이렇게 한 2년간 쫓아다 불려다녔어요, 방송. 그러는데 방송을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근데 너무 그냥 재밌게 방송도 잘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도 막 다 울리고, 아마 그 사회자를 울린 거는 최초인 것 같아요. 그 양반이 나중에 칼럼을 썼는데 자기 그 아나운서 생활, MC 생활에서 처음 물어봤다. 그 얼마 전에는 또 제1회 효봉 윤기정 문학상을 수상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광천에 그 노동문학관을 개관하셔가지고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초 한국의 노동문학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거기에 또 관장님으로 계시고, 평생을 노동 현장에서 삶과 밀착된 그런 문학으로서 하나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정말 뜻깊은 이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아픈 이웃과 우리의 삶과 그다음 노동자의 그런 아주 우리 어떤 그 농촌을 또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또 그 산업화의 과정에서 우리 삶이 겪어온 역사적인 질고 뭐 이런 것들을 몸소 이렇게 헤쳐가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또 인간적 서정과 어떤 언어적인 감수성으로서 이렇게 실어서 엮어내신 것 같습니다. 동면이라고 하는 시집, 저희가 지난번에 꽤 시간이 됐잖아요. 2달 전에 공부를 했는데 되게 좀 선견지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 이 면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면이. 무슨 면? 면이 뭐 사발면도 있고 컵라면도 있고 날리면도 있고 네, 행정구역에서 하면 동면도 있고 남면도 있고 네. 농담입니다. 네. 큰일 났네요. 말씀을 제가 좀 날씨에 취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괜찮아요. 근데 사실 제가요 조금 처음에 제가 이제 공장에서 오래 일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 지금도 기계수가 이렇게 들려요. 이명이 심해요. 그래서 조금 잘 안 들려요. 이해해 주시고 네. 좀 아까 그걸 좀 조금 유머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제가 귀가 좀 어두웠기 때문에 처음에 잘 받아들여서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네. 이제 그 보청기를 일부러 고집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들은 자연스를 좀 더 듣고 싶어서 나름대로 지금 이명이 계속 지금도 이제 계속 돌아가거든 길에서. 제가 정말 그 소년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타이틀을 갖고 계시면서도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낯선 그런 그 제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소년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뭐 지금 55년생인데요. 우리 제가 홍성군 장군면 월기리가 고향이에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 동네에서 고등학교 실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뭐 대학교는 뭐 거의 뭐 진짜 뭐 찾아볼 그럴 정도로 했는데 거의 다 뭐 다들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대다수 뭐 백지로 나가잖아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이제 사실 뭐 나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정도 되면 소년 그 나이잖아요. 뭐 보편성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내가 뭐 소년공이라 특별하게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제 사이가 이제 오다 보니까 소년공 출신이다 이제 이렇게 나가트는데 그때 당시 그냥 뭐 이제 70년대 초에 제가 객주 나왔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소년공이라는 그런 게 별로 의미 부여가 없었지. 그만큼 우리 사이가 좀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죠. 이제 지금 와서 소년공 하면은 좀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소년공이라 표현도 뭐 조금 뭐라 할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거는 그 세대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구나. 내가 소년공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되죠.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 그 선생님 작품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작품이 창비로 또 그래, 작품을 발표하면서 등단을 하셨고, 이거는 아까 이렇게 잠깐 얘기했는데 대단한 창비로 여기 90년이죠? 예, 90년에 발표해서 이제 등단을 하셨고 시집으로 손 하나로 아름다운 당신, 그리고 맑은 하늘을 보면 저 별을 버리지 말아야지. 끝내 술잔을 비우지 못하였습니다. 그 옛날 별들이 생각났다. 나는 죽어 저 하늘에 뿌려지지 말아라. 그 다음에 부평 사공단 여공 뭐 해가지고 몸의 중심 동면까지. 그리고 올해인가요? 그 이제 산문집도 코로나 상황에서 또 내 모든 아픈 이웃들에서 뭐 어느 출판사에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신작 시집만 이제 우리 이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 시집에서 나온 거를 이제 발췌해서 더 몇 건이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목록에 안 넣어요. 왜냐하면 신작 시집만 이제 양력에 넣는데 한 두어 권이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요번에 코로나를 맞이해서 막 시작되면서 어느 출판사에서 제안이 와가지고 힘든 사람 시기인데 좀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한번 좀 그런 시들만 묶어서 내자 해서 당신은 내 시가 되어라는 시집도 이제 좀 냈었죠. 재작년에 코로나 시작되면서 그거는 이제 신작 시가 아니고 이제 묶어서 이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왔는데 근데 별로 그렇게 뭐 용기를 못 드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이렇게 꾸준히 쓰시고 또 노동문학관 TV를 통해서 또 대중과 소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를 항상 이렇게 낭송도 해주시고 이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그 문학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힘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이제 꿈을 또 이렇게 가꾸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꾸준히 해오시는 것 같고요. 제가 재미있게 그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는데 예전에 그 공장에서 일하실 때 구리 코팅 뭐 이런 일을 또 오래 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뭐 이제 병도 얻으시고 현장에서 그 일이 이제 코팅 에나멜 동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뭐 영어로 하면 마그네토 와이어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얘기하면 에나멜 동선이라고 하고 있고, 이제 코일이라고도 하고. 근데 우리가 그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전선줄을 까면은 이제 우리 이런 전선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 벗겨버리면 그 안에 부리가 나와요. 부리가. 근데 이제 그 부리가 여기에 저 피부에 있는 저 부리는 이제 선풍기에 매단 저거를 까면 부리가 나오는데, 부리선이 나오는데, 그 부리선은 코팅이 안 된 부리선이에요. 대신 그 코팅을 저게 대신하는 거죠. 피부 시험 재료가 사람이 만졌을 때 전기가 감전이 안 되게 하는 역할. 그런데 이제 지가 한 일은 이제 저걸 벗기면 부리가 나오는데, 불에다 직접 특수 도료를 열 처리를 해서 열을 가해서 코팅시켜요. 위천도에 열을 가해가지고 통과를 몇 번 시켜가지고. 그리고 그게 언뜻 보기에는 그게 황금색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부리가 피부에 입혀들이 몰라요. 예, 그렇지만은 실제 거기에 만져도 안전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소요되면 여러분들 모터를 뜯어보면은 모터라든지 선풍기 같은 데 모터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모터를 분해를 해보면 그 안에 이 선이 또 담겨 있어요. 부리선이. 코일. 네, 그거는 바로 지가 만들었던 코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전하게 여러 개가 막 감겼어도 서로 붙었어도 이게 합선이 안 돼요. 그 코팅을 했기 때문에. 코팅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죠. 그 일을 했는데 그 코팅 작업이 다양해요. 지금은 이제 광섬유라는 게 생겼어요. 이제 광섬유. 여러분들한테 인터넷선 같은 거, 그것이 전에 광섬유라는 게 생기기 전에는 코일이 다 소통 대체를 했어요. 그때는. 그 코일이 어디까지 쓰여야 되냐면은 인공위성 쏘아올린 부품에 아주 미세하게. 그러니까 가장 가늘은 건 제가 만져봤던 거는 0.025mm까지 지름이.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머리카락 굵기가 가장 섬세한 사람 머리카락이 0.067mm예요. 여기가 이게 두께가. 그런데 저희가 코팅해서 만졌던 그 지름은 0.025.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생으로 굉장히 미세한 거를 제가 한 그 일을 그때 당시엔 최고의 기술자로서 숙련고로서 활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그게 가능했느냐면은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 공장을 들어갔는데 그 공장이 대규모 공장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요. 대규모 공장에서 왜 못했느냐면은 참 무서운 얘기인데 유해업종, 유해업종. 굉장히 가장 위험한 유해업종인데 저는 그런 거 몰랐죠. 나중에 알고 있는데. 근데 대한전선이라든가 금성전선 이런 데서도 직접 생산 안 했어요. 하청 지어버리고. 나중에 한참 후에 한 80년대 들어서 이제 자체 생산을 부렸는데 제가 72년도 썼던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은 5명 정도 이하, 아주 간의 수급에서는 거의 그렇게 생산했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객지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큰 공장에 들어가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미성년자라 받아주질 않아요. 공장에서 웬만한 금액. 그래서 근로기준법, 그때 뭐 이제 근로대출에 7개월 안 됐을 때지만서도 근로기준법에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 적용받는 회사들은 미성년을 받지 못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가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찾아서 지가 지발로 찾아간 게 여기에요. 마그네토 와이어 만드는 공장이. 그때 이제 서울 면목동 중계천, 중랑천이다. 중랑천이 막 흐를 때는 중랑천 전에 다 판자촌이 있었거든요. 판자촌에 거기서는 글자 그대로 널빤지들 주워다가 집 줘서 사는 촌이에요.
거기에 그 판자촌 뚝방 그 판자촌에 조그맣게 차려둔 자그마한 공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는데 그 중랑천을 이쪽에서 저쪽 걸어가는 나룻배 있잖아요. 나룻배가 줄 양쪽에 매놓고서 이제 이렇게 동전 좀 떠놓고서 이렇게 이제 줄을 당겨서 건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설의 그냥 그리고 대다수 이 판자촌이기 때문에 화장실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차 먹었다가 밤에 다 중랑천 배에 가서 이제 배설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중랑천 거의 똥덩어리 나오고 그랬어요. 70년 초반에 또.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공장이 바로 나중에 알았죠. 85년도인가 86년도인가 국내에 굉장히 이슈가 된 일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산업화에서 원전 내원 사건이 생겼는데 원전 내원이 어떤 공장이냐면 성면포와 성면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거든요. 그 성면과 성면포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그 자료는 보온 효과를 해요. 보온. 성명. 예, 성면하고 성면 가루는 이게 돌가루 도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보온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만들었던 건조를 하는데 통과를 시킨다 했잖아요. 열처리를 미천도 열고 이러는데 그 예쁜 열처리는 그 통과에 건조를 해야 되는 건조를 보호를 해줘야 돼요. 보온을. 뭐로 보온해줘야 됐어요? 성면과 성면가루를 집어넣고 이런 통에다가니 거기다 성면포 싸고 그 안에다가 성면가루 팍 집어넣고서 보온을 시켰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막 기계가 다다다다 하면 미세한 이 저기에서 이 사이에서 그게 성미가 막 날리는데 우리는 모르죠. 거의 근데 바늘 같은 모르죠. 안 보여요. 그냥 먼지거든 도리죠. 그러니까 지가 같이 그때 당시에 이러면서 얼마 안 돼서 그게 뭐 재수 좋다 재수 나쁘다 그런지 모르겠어. 사람 때가 틀리겠지. 운명이 들면 저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갑자기 피를 토하고 죽어가고 그냥 낙향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저는 제가 72년에서 했는데 85년도에 그걸 사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고장이 열선이 끊기면은 그걸 다 분해해가서 기계 뜯어가서 그게 그 무염인지도 모르고 마스크도 몰라요. 마스크도 뭐가 있어요. 그냥 퍼내고 풀어내고 다시 열선 감아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죽은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 제가 기독교인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걸 겪었는데 알고 봤더니 저는 참 감사하다고 지냈는데 이 진폐라는 게 탈광에서 이런 사람들 진폐가 있고 적천 산업화에서 있는 진폐가 있어요. 근데 이제 탈광에서 진폐는 많이 알려져 있고 근데 산업화 진폐는 굉장히 안 알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참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다 했는데 저도 사실은 29살 때서부터 제가 17살서부터 그 일을 했는데 12년 후에 29살 때부터 제 몸에 이상 증상이 나오는 거였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온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이렇게 이 나환자처럼 다 벗어졌어요. 29살 때. 결혼을 하셨어요. 그렇죠. 결혼해 가서 첫애 낳고 둘째 막 낳는데 여름에 항상 우리는 온도가 차단을 시켜요. 코일 색깔이 변화가 되면은 이 상품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빛이 들어오면은 그 코일 변색이 되버립니다. 그 저기 색깔이. 그래서 이제 그 상품성이라든가 그 성능 면에서 저하가 되기 때문에 항상 현장은 항상 암흑이에요. 자체 형광등으로만 돼 있고 햇빛 다 차단시켜요. 단지 이제 환풍기만 돌아가는 환풍기만. 그러다 보니까 미천도의 건조들이 막 움직이고 용광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면은 제철소 같은 포항지철 같은데 용광로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엄청 덥잖아요. 보통 실내 온도가 겨울이든 여름이든 40도 분간 않고 밖에 겨울은 상관없어요. 보통 40도 이상 돼요, 실내 온도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땀이 쫙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샤워를 자주 해야 되고 또 염분을 채워줘야 돼요. 염분도
자연성 이제 소금 있죠. 이 왕소금. 염전에서 직접 생산하는 거. 그거야만 몸에 해롭지 않아요. 그거를 바로 염분이 빠지니까 하루에 그 숟가락을 퍼먹고 물을 마셔요.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몸이 그냥 이렇게 그러면 온몸이 딱 보면 말르면 하얘져 이렇게 몸이 소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루에 몇 번씩 샤워장 가서 물을 뒤집어 쓰고 물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기도 자주 걸리고 그런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게 그런 증상에서 감기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온몸이 그냥 일어나고 나니까 다 발진이 생기는데 그때는 이제 약 부작용이라도 했고 이제 몸이 피곤이 그렇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입안까지 다 벗어지고 이제 가장 소중한 그 남성 그들도 다 이제 다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하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어떤 의사들은 뭐 약부작용이라고 진단 내리는 사람도 있고 어느 병원에 가면은 피부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의사들은 다 틀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좋다는데 다 저왜 이제 붕대 싸놓고서 그래서 일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02년도에 그 판명이 난 건데 드디어 폐에서 진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진폐라는 증상이 왜 저도 희한해서 알아봤더니 정말 우리 동료들 죽어간 바로 나타나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30년, 40년 후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답니다. 특이하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후자의 경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되는데 그러나 전조 증상이 여러 증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 환자증 몸이 벌었던 그런 것도 속사속처럼 기침이 나오고 했던 것도 다 하나의 진폐의 전조 증상이었는데 그걸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열악한 정말 산업 그래서 현장. 잠깐 우리 사회자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던 그 대답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더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80년대, 90년대 초에 그 옛날에는 그 약간 그 위장 취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그래,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 예, 이제 예, 노동운동 할 때 그때 가서 이제 몰래 그러니까 대학생이라고 하면 안 받아주니까. 안 받아주죠. 시골 친구 이렇게 옆에 그 꼬셔가지고 이제 노동운동은 노출이냐 예, 학출이냐 이제 이렇게 학출들 이제 학생들 농사 짓던 애인데 이제 와서 이제 좀 일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가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와 이교대지 않습니까? 우리 교대는 이제 이게 2교대인데 주야가 왜냐하면 한 번 끄면은 전기료가 너무 예열시키는 게 있어요. 예열을 이게 포항시철 같은 데가 못 끄는 게 뭐냐면 그 롤을 한 번 껐다 하면은 그 예열시키는 게 엄청난 소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공장에는 1년 12달 돌아가야 돼요. 껐다 하면은 그 예열시키는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끄지를 못했고 그때만 하더라도 3교대 개념이 없었어요. 거의 맞교대를 하는데 맞교대를 하게 되면은 일주간 주간하고 일주간 야간 해야 되는데 로테이션 해야 되잖아요. 바꿔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꿔요? 어쩔 수 없이 한 사람 한쪽 조가 36시간 해줘야죠. 그래야 교대가 이거지, 그죠? 낮과 밤 서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36시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야 교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자님과 저와 사회자는 밤에 있고 저는 낮에 있어요. 일주일 지났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 납근무, 바꿔야 되는데 36시간 36시간씩 나눠야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36시간 되고 또 이제 그때 교대 근무가 어떤 때 굉장히 괴로우냐면은 많이들 아파요. 몇 사람씩 일을 안 하니까. 보통 공장에서 이제 한 2명, 2명씩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서 일을 하면은 몸이 아프면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잖아요. 그럼 못 나오면은 상대방 교대하는 사람이 못 나와요. 저거 이제 우리 사회자님 교대를 하는데 사회자님 너무 아픈 거야. 병원 가서 수술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가 끌 수가 없죠. 대신 일해줘야죠. 그러니까 48시간도 일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어렵게 지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1970년 이후로 이제 그게 김태일 또 열사의 그 분신 이후로 그 중소기업에서는요. 그 중소기업에서는 저희가 공장 나온 게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파서 나왔잖아요. 이제 몸이 안 따라서 나온 게 몇 년도에 나왔느냐면은 89년도 89년도 나올 때도 그렇게 일을 했어요. 한 20년 하신 거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마그네트와의 그쪽에서 일한 게 20년 조금 남짓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분야에서만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나올 적에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최고의 승연공 대우를 다 받았죠. 월급은 많이 받으셨어요? 최고의 승연공이라 하더라도 중소 조그만 공장이기 때문에 월급 그렇죠. 대기업 중소기업에서는 차이가 안 나요. 그래도 자부심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업에서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효성중공업에 이사로 있던 분이 전관 이유라는 게 제 법에서도 이렇게 대기업에서도 그룹에서도 전관 이유가 있어요. 이사가 이제 처음에는 하청 저기를 하나씩 줘요. 근데 이 이사한테 마그네트 와이어를 공장해라. 네 거를 전축 써주마. 이렇게 이제 되는. 이분이 그 가지고서 이제 기계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 해도 우리나라 기술이 지금은 많이 발전됐지만 그때만 해도 독일, 일본 때 그 기계를 사용했어요. 국내 생산하는 건 별로 성능이 안 돼가지고. 근데 큰 저라든지 엄청난 손가락 두께 이런 거를 코이로 뭐 아주 미세하고 이런 거는 정말 숙련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계도 굉장히 특수해야 되고 국산이 가서 안 돼요. 그러면 대다수 독일제라든가 일제를 들여왔을 경우에 정말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 기계를 다뤄요. 아무나 못 다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저를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우리 공장에 와서 얼마를 더 주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저가 굉장히 많이 그런 일을 당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꼭 가서 도움을 줬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산업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도와줬는데 가서 내가 직접 일을 못하더라도 자문이라든가 그런 걸 해줬죠. 이분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차주 오시는 마음과 변치 않은 얼마 주는 게 저는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뭐 가령 10,000원 받았는데 12,000원 주겠다 이렇게 예치시를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죠. 2,000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만 변하지 마세요. 가요. 그러면 여지없이 중소기업 보는 사람들은요. 여지없이 인건비를 아껴야 돼요. 알고 가요. 인건비를 아끼면 결국에는 다 어떤 사람은 다 이제 전수를 해주잖아. 우리가 부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수가 되잖아요. 전수를 하면 전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겸허하게 기록해서 나가게 해요.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가 해요. 네. 지가 다 하죠. 변치마 봐라. 근데 이 양반도 역시나 제가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최소한 인건비를 아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한 번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을 전수해준 뭐 후배죠. 뭐 제자라고 할 수 있고 후배한테 불러가지고 자세히 알려주고 나와요. 근데 아들은 그 친구들은 그걸 못해. 10번 하지 잘 못해요. 사람은 틀려요. 그래서 저는 나왔죠. 나오면서 남동문학에도 많이 나오면서 제가 정이라는 시를 썼어요. 정이라는 시. 그 남동문단이죠? 국청 남동문. 네, 남동문. 그래서 정이라는 시인데 정 내용이 뭐냐면은 내 것으로만 알았던 공장인데 이런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근로자가 주인이 아닌 예. 그렇죠. 저는 근로자가 그렇게 주인이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계가 서요. 그분이 난리가 났죠. 걔는 엄청 뿌듯하면 됐겠죠. 너를 믿고 정수를 내버렸는데 이게 뭐냐? 어디서도 뛰고 엄청 아까 기계 한 번 쓰면 엄청난 손해잖아요. 연락이 왔어요. 잘못했다, 죄송하다. 아니다. 그래서 가서 다시 다 알려줘, 다시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살면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노동자 입장이었지만은 물론 그 그룹 차원에서 그렇게 좀 야비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투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쉽게 사업하는 분들은 그렇게 좀 서운하게 생각 안 했죠. 같은 인간적으로 대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내 시들이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투쟁적인가 이렇게 무슨 적대시하는 시가 없어요. 그냥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시가 시 작업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대기업 그 노동자들보다는 제대로 노동법 조항을 못 받는 노동자들이 더 많았어요.